안녕하세요. 불켜진 방 김보들입니다. 단 하루라도 쉬면은 실력이 먼 과거로 가는 그런 피아노처럼 살아도 쓰달리지 않는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분이 계십니다. 악보의 인생을 그려내는 백혜선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교수로 있는 백혜선입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보통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클래식 애호가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좀 대중들이 잘 모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듣긴 듣지만 이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계 10대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여러 매체별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리스트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 그 유명한 호로비츠부터 비렐름 캠프, 글렌 굴드, 루빈스타인, 라흐마니노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 치는 거야? 피아노 잘 치는 건 어떤 걸로 뽑는 거야? 궁금하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좋은 화가는 네. 뭐를 보고 좋은 그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까? 좋은 화가요? 네. 어렵네요. 예술은 사실 스포츠와 달라서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10대에 그렇게 피아니스트를 뽑긴 하지만 네. 어떤 분들은 아카데믹한 걸 좋아해서 피아노를 치는데 좀 내 취향에는 너무 냉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악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 글렌 굴드 같이 성부가 다 따로 놀면서 개성이 엄청나게 있는데 또 그 바하를 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되고요. 이 피아노를 통해서 이 무한한 그런 어떤 가능성, 요새 굉장하죠. 임윤찬 신드롬과 네. 조성진 씨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능가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수님은 세계적인 이제 명성이 있으신데,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사실 한국인들이 많지 않을 때 세계 무대에 그때랑 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나이가 있어도 이게 9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네. 80년대 말이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코리아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니네 나라 전화 쓰고 있어. 우리의 모든 가전제품은 다 한국 거야. 그래서 K자가 일단 붙으면 코리아가 다 붙는 걸로 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네. 이제는 한국말을 배우는 동남아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때는 막 말을 한국 학생들한테 했는데 대답을 한국말로 일본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나 홍콩 학생이 저한테 한국말로 선생님! 그래서 제가 너 한국애였어? 제가 그러면 아니요. 홍콩 사람인데 한국 영화 보기 위해서 한국말 배웠어요. 요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성진 씨, 임윤찬 씨는 요새 굉장히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퍼지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역량 자체가 그때에 비해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 두 명의 유난한 유니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건지. 시대를 올라가자면 사실은 한동일 선생님, 신수정 선생님, 이경 선생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다 닦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20, 30년 후에 이제 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임동혁, 임동민 네. 이제 그 친구들이고 네. 그러면서 한국 그 사람들의 실력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자꾸 어려지기 때문에 손여름 씨와 김선욱 씨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벌써 조성진 씨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손여름 씨가 2등을 하고 3등을 조성진 씨가 했을 때가 18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반 클라이먼이라는 거는 정말 동양 사람은 가서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미국 콩쿠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우예건 씨가 사실은 4년 전에 1등을 해서 이게 웬일이야. 임윤찬은 정말 저희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음악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주니어 콩쿠르를 나갔던 그런 그러니까 김연아 씨로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한다면 막 주니어 챔피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니어 챔피언 이름들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김연아 씨가 올림픽을 나간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주니어 챔피언 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나 보다. 그것도 뭐 1등을 꼭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반클라이번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미국의 가장 큰 콩쿠르를 네. 18살에 석권을 해서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국 애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걔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걔 연주는 외국에서 많은데 한국 가면 조성진 씨 연주를 볼 수가 없어요. 3분 안에 매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을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근데 뭐 임윤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은 굉장한 위치에 올라오신 교수님이지만 체르니를 쳤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거치는 거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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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원 체르니를 다녔던. 안 쳤습니다. 아, 네. 안 치셨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치나 봐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아이들이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체르니를 치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 뭐 이런 어떤 재능의 어떤 영역들 같은 것들이 딱 들어오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달리기 연습을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냥 막 달리면 1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늘 4등을 했거든요. 4명이 뛰면. 아, 달리기요? 네. 네. 아, 피아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경이 음. 굉장히 손가락이 발달이 돼 있는 애들이 있어서 체르니도 뭐 나 30번 뛰었어, 40번 뛰었어, 50번 뛰었어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뛰는 그런 학생들이 학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손가락에서 먼저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손가락에서 재주가 있다고 사실은 또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거는 하나의 언어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런 연장이 벌써 남보단 다르게 주어진 거니까요. 또 어쨌든 이런 그 재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장하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어쨌든 치열한 그런 경쟁들 속에서 누구나 다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흔히 알려진 예로 이거는 뭐 신체적인 이야기지만 베토벤이 이제 청력을 네. 소실해가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거장들의 좌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연주가들한테는 좌절이 어떨 때 오냐면 나는 연주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을 때. 어쨌든 해석의 영역으로서 연주가 좀 같이 들어가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번이 내 해석, 내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평단, 대중 이렇게 쓰면 그것을 외면한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내 공감대를 네. 형성하지 못했다. 그럼 거기서 오는 좌절이 상당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클래식을 하지만 그래도 청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회가 자꾸 줄어준다. 그것도 또 좌절의 하나가 되겠죠. 교수님 같은 위치면은 사실은 이제 심지어 이제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 선정 현존하는 네.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 서울대 음대 최연소 교수.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네임 밸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책을 이번에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를 내셨어요. 네. 네. 이게 죄송합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 안 갔어요. 네. 제 책을 보시고 나서 출판사 대표님께서 네. 이거는 완전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네 하면서 내용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삶이 이렇게 힘든 삶들이 있더라도 저희가 도전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항상 리스크가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어제보단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늘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한다. 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막 제목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지 너무 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이룬 거는 다 좌절을 해서 그다음부터 올라가서 결과로? 이룬 거라고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뭐 어떤 그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예를 들자면요. 네. 처음 큰 좌절이라고 하면 제가 국제콩쿠르 입상을 매년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 이제 저가 한국 사람으로 처음 이름을 올려놨는데 그 바로 전에
우리 임윤찬 씨와 선유일권 씨가 1등을 한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차에서 안 됐어요. 1차에서요? 1차에서. 근데 그거는 1차에 벌써 당선되기 위해서 25명만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5명에 들어가려면 1000명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25명에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 중에 또 서너 명은 한 달 동안 이 PD들이 따라다니면서 네. 생활을 다 녹음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된다. 무조건 3등 안에 드는 사람이다. 얘를 따라다녀야 돼. 이렇게 네. 딱딱딱딱 찍었어요. 쿵쿨 측에서 이 사람들 해주세요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뭐 1등은 아니더라도 네. 예, 3, 4등까지는 뭐 바랄 수 있겠지. 왜냐면 이때까지 국제 콩쿠르를 다 입상을 해왔기 때문에 1차에서 안 된. 왜 방심하셨어요? 아니면 왜? 결국은 네. 방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 자기가 가장 자신감이 있고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둬 피아노 안 해. 이제 다 거기까지요? 때려칠 거야. 예. 그래서 아.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니 그래 놓고 29의 교수직을 맡으셨어요. 근데 그냥 어떤 전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9 to 5, 이 9시에서 5시까지 하는 그런 직업은 어떨까? 그래서 굉장히 방향을 바꿔서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네. 나의 본업은 그러면 이렇게 그냥 회사를 다니게 되나 보다 네. 하면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변하경 선생님이라고 한국 선생님이 어머니 같으신 분이 계세요. 네. 예, 그분이 제게 차이콥스키 콩쿠르 나가고 끝내라고 내가 했지. 너가 14살 때 유학을 왔을 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적어도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나가고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네. 안 나가요, 그 콩쿠르. 저 이제 피아노 안 쳐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갖다 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선생님하고 한 달 싸우다가 마지막 날 억지로 신청서를 가서 냈어요. 약간 위인전 같은 전개로 가는데 설마 거기서 그럼 28살 나이에 네. 이제 콩쿠르를 들어갔는데 네. 가서 계속 동양 사람이 그때 러시아를 가면 네. 94년도였는데요. 동양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나가요. 아. 아무도 청중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달랐죠. 네. 그런데 이제 결선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여자로서, 동양 여자로서 또 제일 마지막 번호를 뽑게 되는데, 이 번호 뽑는 게 운이에요. 마지막 번호를 뽑는다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끝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네. 더 몰려가지고 기다리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 번호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협주곡이라는 거,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하는 거를 2곡을 해야 되는데, 한 곡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힘든데 네. 2곡을 그냥 연달아서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335로 그 러시안들이 청중이 2,000명이 넘는 청중이 꽉 찼는데, 네. 막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다시 빨리 나와서 2번째 곡을 연주하라고 아. 응원을 해주는데,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모든 러시안들과 그 심사위원단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1등을 안 뽑기로 했다. 네. 왜냐하면 그 콩쿠르를 나갔던 사람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1등을 주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네. 심사위원단들이 사실은 1등과 2등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등은 없지만 너는 1등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2등을 러시안한테 주고 저한테 3등을 주면서 한국인으로 이제 처음 차이콥스키 콩쿠르라는데 이제 한국 마크가 딱 한국 태극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서특필됐어요, 한국의 뉴스가.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그냥 와야 되지 않게 차이콥스키 입상자인데, 그때도 변하경 선생님께서 네. 서울대학에서 오라 그러는 거는 너 하면 안 된다. 가라. 아.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갔어요. 눈물을 머금고가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눈물을 영광. 머금고 갔어요. 아, 저는. 그래요? 아, 영광의 그런 교수직은 아니던가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때 외국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학이 어떤 뜻을 주는 건지를 사실 저는 좀 몰랐어요, 그때. 아. 그래서 서울대학에 가는 학생은 대단하지만
서울대학의 교수가 그렇게 대단한 건 몰랐는데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서울대 음대 최연소 교수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를 10년 만에 던지시고 말 그대로 좌절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시거든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 10년이 지나니까 느낀 거는 교수란 직업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학생들을 위한 사람이 교수지 네. 내 거를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은 제가 네. 그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주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이고 아기가 그때 이제 둘이 막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애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교수는 조금 접고 연주와 애들 교육에 신경을 좀 써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으로는 꽤 안정이 돼 있었고 좀 투자를 하면 뒤에서 투자를 하고 앞에서는 연주가로 보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네. 외국으로 이제 다시 애들을 데리고 갔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직도 지금 사실 승승장구인데 이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로서는 아직 자격이 좀 모자라신 것 같아서 이 그때 해외 생활에서 분명히 뭔가 이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연주가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그때 경험을 하는데 아기가 둘 있잖아요. 네. 근데 연주가는 하루도 집에 있을 수가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게 연주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져요, 연주가는. 네. 근데 보는 게 호텔과 홀밖에 없어요. 연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피아노 앞에 그 다음엔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엔 나와서 그 연습하고 그날 저녁은 청중을 보고 인사하고 연주하고 내 연주 오늘 잘 된 건가? 연주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프리랜스 같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주가 들어올 땐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넘나드는 게 많으면서 회사를 들어가거나 교수직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가 안정적인데 네.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 가진 거를 가지고. 재테크 같은? 네, 재테크를. 그래서 재테크를 막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제가 뭘 알겠어요? 어느 날에서부터 재테크 하는 것마다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분명히 돼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안정적인 삶에서 연주를 안 하면 이제는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고 직장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였는데 나는 모르고 이걸 다 버리고 제 자신한테 제가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을 줘보자. 그래서 안 될 땐 한국을 도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뭔가가 그리고 외국에서 교수직을 잡는 거는 그 당시 90년도, 2000년도 초반 거진 불가능했어요. 클래식 쪽 음악에서 네. 동양인이 잡을 잡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조금 꼽히는 그런 명문 음악원에서 자리를 잡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바얀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엄청난 피아니스트예요. 누구냐 하면 차이콥스키 콩쿨 1등을 한 트리포노프라는 네. 그런 제자를 만들어낸 그때 1등이 트리포노프였고 2등이 손여름 씨였고 3등이 조성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1등한 그 제자를 만들어낸 그 선생님이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네.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콩쿨도 옛날에 같이 나갔던 경험들이 많은데 네. 콩쿨에서 몇 번 저한테 약간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야, 우리 음악원을 와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딱 7,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교수로 오라는 제의를 받고 네. 그게 첫 번째 이제 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됐어요. 그러다가 6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뉴잉글랜드 음악원이 지금은 임윤찬 씨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임윤찬의 위대한 스승 손민수 선생님이 네. 나온 학교거든요. 네. 예, 근데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우리 학교로 와야 돼 너는.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갔어요. 좌절은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만 네. 매일매일의 좌절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특히 엄마로서, 왜냐하면 그 10대들의 애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4살, 5살 때 미국을 데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뭐 혼자 제가 그냥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싱글맘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네. 예, 그래서 저희 애들은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우리 아무도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럴 때마다 애들한테 엄마가 집에 없으면 니네가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가 있고, 엄마가 니네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애들이 엄마가 나가야지만 우리는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애들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지면서 나는 이거를 할 거야. 그리고 늘 엄마가 오면 연습을 하는 거를 보니까 그냥 공부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밤을 새고 애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면 피아노 아직도 치고 앉아 있고 뭐 책을 보고 있고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바빠야 돼.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독립심이 이제 크게 되고. 그 힘든 순간, 좌절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어쨌든 지금 다 돌파해 오신 건데 어떤 그 동력이나 에너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그 마디마디를 넘기고 오셨을까요? 이 삶이 그냥 주어지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돼. 이거를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간 게 10년이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책을 통해서 이 어쨌든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삶의 경험을 어떤 그 독자들에게 어떤 경험들, 어떤 감정이 이 책을 읽고 공유됐으면 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때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나를 보기 위하여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되는 때인가 보다 네. 하면서 더 노력을 하면 되고요. 아, 내가 정말 성취를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성취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늘 기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를 하면 더 이상 더 나은 나, 더 도전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 배우는 삶의 그런 어떤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저희의 삶이 끝까지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늘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네. 어제는 좌절이지만 오늘은 희망이고 내일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구자적인 그런 또 여성으로서, 음악인으로서 그러니까 경험들이 켜켜하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공연 전에 이제 꼭 잠을 주무셔야 됐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신 경험이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타인의 삶을 좀 엿볼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말 그대로 에세이고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전 재미있게 오히려 좀 봤던 것 같아요,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를 통해서 백혜선 교수님의 경험들, 좌절을 넘어온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꼭 성공담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성공담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저희 삶에서 사실은 모든 거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비단 예술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련은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무릎 꿇리는 시련, 칼날 같은 것, 그런 좌절도 가면을 벗기고 보면은 나를 보다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부디 오늘 밤만큼은 한 번 더 좌절과 선전된 도전의 용기에 작은 불씨가 켜졌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늦은 밤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